어제는 오후가 되면서 안개가 끼더니 추워졌다. 히스와 진창을 뚫고 워더링 하이츠로 찾아가는 대신 서재의 난로가에서 오후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오찬을 끝내고 나는 보통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오찬을 들곤 한다. 마치 이 집에 딸린 비품처럼 집과 함께 맞게 된 가정부는 5시에 정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양으로 계단을 올라가 방에 들어서던 나는 불을 꺼뜨린 가정부가 솥이랑 석탄 양동이를 늘어놓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매운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다. 모자를 쓰고 집을 나와 4마일을 걸어 히드클리프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폭설을 알리는 솜 같은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 황량한 언덕 위는 땅이 꺼멓게 얼어붙고 차가운 바람은 살을 앨 듯하였다. 문을 동여맨 쇠사슬을 풀 수 없어서 그냥 담을 뛰어넘은 나는 양쪽에 구스베리가 드문드문 늘어서 있는 자갈길을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주먹이 얼얼하도록 세게 두드렸으나 개만 지저댈 뿐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을 하니 평생 사람 구경도 못하지. 나라면 대낮에 문을 닫아 걸진 않겠다. 어쨌든 들어가고 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굳힌 나는 손잡이를 쥐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그러자 얼굴을 잔뜩 찡그린 조지프가 헛간의 둥근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외쳤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주인 양반은 양우리에 가셨으니 만나고 싶으면 헛간 뒤로 돌아가 보시오. 안에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나? 나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다. 아씨밖엔 없소. 아무리 두드려도 그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내가 왔다고 자네가 말씀 좀 드려줄 수 없겠나, 조지프? 천만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소. 조지프는 내밀었던 머리를 도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문고리를 흔들려고 했을 때 겉옷도 걸치지 않고 쇠스랑을 어깨에 맨 젊은이가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면장을 지나 석탄광, 펌프, 비둘기장이 있는 뒷곁을 지나 드디어 어제의 그 따뜻하고 아늑한 넓은 방에 이르렀다. 석탄과 이탄, 장작을 잔뜩 짚혀서 훨훨 타오르는 난로불로 방 안은 알맞게 따뜻했고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가까이엔 어제만 해도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존재, 즉 아씨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그녀가 자리를 권할 거라는 생각에 인사를 하고 기다렸으나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꼼짝하지 않고 나를 쳐다만 볼 뿐 말 한마디 없었다. 사나운 날씨로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히드클리프 부인,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이 집 하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저 문이 곤욕을 치르는군요. 하인을 부르느라 저도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녀 또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쨌든 그녀가 어찌나 차갑고 무관심한 눈초리로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나는 매우 거북하고 불쾌했다. 앉으시오. 주인은 곧 들어올 겁니다. 젊은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앉았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고 그 영악한 어미개를 불렀더니 그래도 두 번째 대면이랍시고 제법 아는 체하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그놈 잘생겼군 하고 나는 다시 말을 건넸다. 히드클리프 부인, 이 녀석의 새끼를 나누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 것이 아닌걸요? 귀엽게 생긴 안주인은 히드클리프보다 더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럼 부인이 귀여워하는 건 이것들인가요? 나는 고양이 같은 것이 모여있는 구석진데 놓인 쿠션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상한 귀염둥이도 다 있군요. 그녀는 빈정대듯이 대꾸했다. 불쾌하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를 쌓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벽난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오후가 되면서부터 사나워진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안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죠? 하고 그녀는 일어서더니 벽난로 위에 놓인 차통을 내리려 했다. 그녀가 그때까지 앉아있던 자리는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날씬했고 처녀 티가 남아있었다. 그처럼 훌륭한 몸매와 예쁘고 자그마한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이목구비는 조그맣고 살결은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다. 아마빛에 가까운 금발머리가 둥글게 말려가는 목덜미에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눈은 표정만 다정했더라면 불가항력의 매력을 지녔을 것이다. 지나치게 다감한 나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눈이 나타내고 있는 표정에는 눈매와는 달리 멸시와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손이 차통에 닿지 않기에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녀는 마치 돈을 세던 수전노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나섰을 때처럼 질겁하고 놀라서는 나를 돌아보며 쌀쌀맞게 말했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실례했습니다. 나는 얼른 사과했다. 차를 같이 마시자고 초대받으셨나요? 그녀가 깔끔한 검은 옷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전자에 차를 넣으려는 순간 내게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차를 숟가락째 다시 제자리에 넣어버리고 새침하게 의자에 앉았다. 곧 울음을 터뜨리려는 어린아이처럼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붉은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 있었다. 그동안 젊은이는 초라한 웃옷을 걸치고 벽난로 앞에 꼿꼿이 서서 마치 무슨 원수진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매우 궁금했다. 천한 말투나 초라한 모습에서는 히드클리프 내외에게서 볼 수 있는 품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숱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손질을 안에서 헝클어져 있고 두 뺨을 덮은 구렛나룻은 곰의 털 같고 손은 마겔꾼의 그것처럼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거리낌 없는 그의 태도는 매우 거만하게 느껴졌고 안주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하인답지 않았다. 그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나는 그의 이상한 거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5분쯤 후에 히드클리프가 들어와 나를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었다.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반 시간쯤 폐를 끼쳐야겠군요. 나는 약간 수다스럽게 말했다. 반 시간이라고요? 눈이 한창 쏟아질 때 나가실 작정이요? 늪에 빠져 실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모르시는군. 이런 밤에는 늪지대 지리에 밝은 사람들도 곧잘 길을 잃어버리죠. 더군다나 지금 같아서는 눈이 그리 쉽게 멎을 것 같지도 않은데. 히드클리프가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면서 말했다. 대개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쯤은 길잡이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죠? 아니, 그럴 수는 없소. 이거 참. 그렇다면 내 눈찜작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차는 끓이는 거요? 초라한 웃옷을 걸친 젊은이가 그 사나운 시선을 내게서 부인에게로 옮기며 물었다. 저분에게도 차를 드릴 건가요? 그녀가 히드클리프에게 물었다. 준비해. 히드클리프의 대답이 너무 거칠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투에는 그의 고약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히드클리프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차가 준비되자 그는 나에게 자, 가까이 다가앉으시오 하고 권했다. 젊은이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으나 차를 마시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만약 이 우울한 분위기가 나 때문이라면 그것을 푸는 것 역시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싸운 것처럼 앉아 있을 리도 없거니와 아무리 성미가 고약할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참 이상하죠. 하고 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라 받으면서 말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취미와 사상을 지배하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행복이 있으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족에 둘러싸여 그리고 귀여운 부인으로 하여금 집안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당신이야말로 귀여운 부인이라고요? 하고 내 말을 가로막는 히드클리프의 얼굴엔 악마 같은 비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게 어디 있어? 나의 귀여운 부인이란 것이. 히드클리프 부인,
즉 당신의 부인 말입니다. 아하, 비록 육신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영혼이 수호신이 되어 워더링 하이츠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인가 보구려. 실수한 것을 깨달은 나는 그 순간을 수습해 보려고 했었다. 두 사람을 부부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나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사랑 때문에 나이 어린 처녀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런 꿈은 노년의 위안으로나 간직할 나이였다. 여자는 17도 안 돼 보였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럼 내 옆에 앉아 대접으로 차를 퍼마시고 손도 씻지 않은 채 빵을 뜯어 삼키는 이 젊은 녀석이 그녀의 남편인지도 모르지. 녀석은 분명 히드클리프의 아들이겠지. 그렇다면 이건 분명 생매장이로구나.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저런 여자가 이런 촌뜨기에게 몸을 맡긴 거야. 불쌍한 일이다. 그녀가 나로 인해 사람을 잘못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 이런 생각은 나의 독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곁에 앉은 친구는 같은 남자가 보아도 밉살스러울 정도인데 나로 말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부인이란 내 며느리를 말하는 것이오. 하고 히드클리프가 나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야릇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의 안면 근육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속마음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확실히 증오의 눈길이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귀여운 부인의 남편 되시는군요. 하고 나는 내 옆에 앉은 젊은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번의 실수는 전보다 더 큰 것이었다.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정한 듯 나에게 심한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으로 분을 가라앉혔다. 나는 애써 그를 무시했다. 손님의 추측은 불행히 또 빗나갔소. 하고 주인이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둘 다 손님이 말하는 귀여운 부인의 남편이 아니오. 저의 남편은 죽었소. 내가 내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하죠. 하긴 저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럼 이 젊은이는? 그는 내 아들이 아니오. 히드클리프는 마치 자기를 그런 촌스러운 녀석의 아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농담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헤어턴 언쇼요. 그 이름에 경의를 포하는 게 좋을 거요. 젊은이가 사납게 말했다. 업신여긴 적은 없는데 하고 대답하면서 나는 속으로 그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보인 위험을 비웃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노려보았으나 나는 상관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 그의 따귀를 후려치지 않으면 웃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어질 것 같아서였다. 나는 이 집안 사람들과는 도저히 분위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음울한 분위기가 두드러져서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 이 집을 3번째로 방문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았다. 식사가 다 끝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사교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날씨를 살폈다. 다른 때보다 날이 일찍 저물어 밖에는 온통 어둠이 깔리고 휘몰아치는 바람과 숨막힐 듯 내리는 눈발 속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다. 이래서야 길잡이 없이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군요. 이미 길은 눈에 묻혀버렸을 테고 설사 길이 보인다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거요. 하고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헤어턴, 양들을 헛간 안에 가둬두어라. 밤새 우리에 두었다가는 눈에 파묻히겠다. 그리고 널빤주로 문을 막아두어라. 하고 히드클리프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걱정이 되어서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뒤를 보니 조지프는 개에게 줄 죽을 한 통 들고 들어오고 젊은 부인은 차통을 제자리에 놓을 때 난로 위에서 떨어진 성냥 뭉치를 심심풀이로 태우며 앉아 있었다. 조지프는 죽통을 내려놓고 유심히 방 안을 둘러본 다음 갈라진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나 원참 다들 일하러 나갔는데 혼자 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말해도 소용없지. 어미를 닮아서 악마가 우글대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는 저 버릇을 고치지 못할 거야.
처음엔 그것이 나에게 하는 욕지거리인 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는 그 늙은 영감을 문 밖으로 걷어차 버리려고 몇 발짝 다가갔다. 그러나 히드클리프 부인의 목소리가 내 발을 멈추게 했다. 이 못된 거짓말쟁이 영감. 악마를 들먹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악마에게 끌려가는 건데도 무섭지 않아?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 거야. 이걸 좀 봐, 조지프. 하며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하고 검은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내 마술이 얼마나 늘었나 보여주지. 난 곧 마술에 통달할 거야. 붉은아 암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영감의 신경통도 하느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 오, 악마다 악마야.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늙은이가 신음하듯 말했다. 안 돼, 틀렸어. 당신은 이미 하느님에게 버림받았어. 빨리 꺼지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전부 나비나 진흙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정한 계율을 맨 먼저 어기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곧 알게 될 거야. 어서 가봐. 내가 영감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귀여운 마녀가 그 아름다운 눈에 일부러 악의를 띠는 척하자 조지프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오 주여를 연발하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한 것이라 생각했으며 게다가 둘만 남았으므로 그녀의 관심을 나의 고민에 끌어들여 보려고 했었다. 부인 하고 나는 진지하게 그녀를 불렀다. 성가시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부인은 얼굴이 이렇듯 아름다우시니 마음 또한 아름다우실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지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부인이 런던으로 가는 길을 모르시는 것처럼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신 길로 해서 돌아가세요. 그녀는 촛불 앞에 그 길쭉한 책을 펴고 의자에 앉은 채 말했다.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늪이나 눈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부인은 약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어째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죠? 발에다 드릴 수 없어요. 나는 대문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으니까요. 저 편하자고 이런 밤에 부인에게 문 밖까지 같이 나가달라고 청할 염치는 없습니다. 제 말은 길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지 안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히드클리프 씨에게 제게 길잡이를 하나 붙여주라고 부탁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지요. 이 집에는 그분하고 헤어턴, 질라, 조지프, 그리고 저뿐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안내해주길 바라세요? 농장에 하인은 없나요? 없어요. 지금 말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이 집 주인과 상의해보세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경솔하게 이곳에 출입하지 않은 게 좋을 거요. 히드클리프의 차디찬 목소리가 부엌문 쪽에서 들려왔다.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해도 손님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침대는 없으니 헤어턴이나 조지프와 함께 자야 할 거요. 이 방에 의자 위에서 자도 좋소. 아니 그건 안 돼. 부자든 거지든 남은 남이요. 내가 지켜볼 수 없는 시간에는 누구라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히드클리프를 밀어젖히고 마당으로 뛰어나가다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헤어턴과 부딪히기까지 했다. 밖이 너무 어두워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나는 그 집안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헤어턴이 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숲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주어야겠어요. 헤어턴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가려면 지옥까지라도 따라가. 그런데 말은 누가 돌볼 거야? 하고 주인인지 무엇인지 되는 자가 소리쳤다. 사람 목숨이 더 귀하죠. 하룻밤 말시중을 못 들어도 누군가가 가야 해요. 뜻밖에도 젊은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당신 명령이라면 안 가. 저 사람을 위한다면 입 닥치고 있어. 하고 헤어턴이 소리쳤다.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은 다음 유령이 되어 당신을 괴롭히라고 빌 테야. 그리고 히드클리프 씨도 다시는 새 들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저 저택이 폐가가 되어버리려고 할 테야. 젊은 부인도 지지 않고 날카롭게 대꾸했다. 저것 봐. 저게 모두를 저주하는군. 하고 조지프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조지프는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초롱 아래에서 소젖을 짜고 있었는데 나는 그 초롱을 낚아챈 다음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던지고 가장 가까운 뒷문으로 달려갔다. 주인님, 주인님, 저 사람이 초롱을 훔쳐갑니다요. 용감히 고함을 치며 내 뒤를 쫓아왔다. 이봐 내셔. 자, 개야. 슉, 울프. 저놈을 잡아라. 저놈 잡아. 영감이 작은 문을 열자마자 두 마리 털복숭이 개들이 내 목을 향해 덤벼들어 나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초롱불이 꺼져버렸다. 그때 히드클리프와 헤어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의 분노와 굴욕감은 극에 달했다. 다행히 개들은 나를 산채로 물어뜯기보다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꼬리를 흔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것은 용서할 것 같지 않았으므로 악랄한 주인이 나를 구해주러 올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자도 잃어버린 채 분노에 떨면서 나는 그 악당들에게 1분이라도 지체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테니 서둘러 나를 보내달라고 호령했다. 그러고는 참을 수 없는 증오에 불타서 리어왕이 무색할 정도의 복수의 절규를 두서없이 주워 섬겼다. 너무 흥분한 탓인지 나는 코피를 많이 쏟았다. 그런데도 히드클리프는 여전히 웃고만 있어서 나를 더욱 격분케 했다. 그때 나 자신보다 훨씬 냉정하고 나를 박대하는 그 집주인보다는 조금이라도 인정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들 그 일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바로 건장한 가정부 질라였는데 그녀는 이 소동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기 위해 뛰쳐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내게 폭행을 가했다고 생각했는지 감히 주인에게 덤비지는 못하고 젊은 악당을 향해 퍼부어댔다. 이봐요 헤어턴 도련님, 다음엔 어떤 짓을 할 작정이세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집 문간에서 살인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 집은 아무래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저 불쌍한 사람을 좀 보세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내 목에 휙 끼얹고는 부엌으로 나를 끌고 갔다. 히드클리프도 따라 들어왔으나 얼굴에서 웃음기는 이미 사라지고 다시 전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히드클리프는 나에게 브랜디를 한 잔 갖다 주라고 질라에게 이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질라가 봉변당한 나를 위로하면서 술을 갖다 주었으므로 나는 다소나마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질라는 그런 날을 침실로 안내했다.